아버지의 통장은 항상 영원이었다. 챕터 1. 늘 비어있던 통장.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사흘밤은 생각보다 짧게 지나갔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빈소가 정리되고 이제 남은 건 현실적인 문제들 뿐이었다. 통장 정리는 누가 할 거야?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할게요. 막내인 내가 손을 들었다.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남은 게 없을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가방에서 통장 2권을 꺼냈다. 한 권은 10년도 넘어 보이는 노란 표지의 통장이었고 다른 한 권은 비교적 최근 것이었다. 손가락으로 넘기는 페이지마다 예상했던 숫자가 나타났다. 잔액영원. 역시. 둘째 오빠가 헛웃음을 흘렸다. 평생 이렇게 사셨네. 무능하신 건지 욕심이 없으신 건지. 큰오빠가 중얼거렸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솔직히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늘 가난했다. 우리가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돈이 궁할 때마다 어머니가 친정에 손을 벌렸던 기억이 선명했다. 명절마다 외가에 가면 외삼촌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가자. 큰오빠가 일어서려 할 때였다. 나는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다. 영원이라는 잔액과 달리 입출금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었다. 매월 5일. 입금 120만 원. 매월 6일. 자동이체 30만 원. 매월 12일. 자동이체 30만 원. 매월 18일. 자동이체 30만 원. 매월 25일. 자동이체 30만 원. 그리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갔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정확히 4번 30만 원씩 어딘가로 송금되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오빠들, 이거 봐요. 형제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통장을 들여다보던 둘째 오빠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자동이체가 왜 이렇게 많아? 날짜 좀 봐.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매월 6일, 12일, 18일, 25일. 형제들의 얼굴에 동요가 스쳤다. 6월 5일은 큰오빠 생일이고 12월 11일은 둘째 오빠 생일, 18일은 셋째 오빠 그리고 25일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제 생일 다음 날이에요. 전부. 침묵이 흘렀다. 장례식장의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다. 설마 우리한테 용돈 보내신 건 아니겠지? 셋째 오빠가 어색하게 웃었다.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 수신자가 누구야? 큰오빠가 물었다. 나는 다시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자동이체 항목에는 수신 계좌번호만 있을 뿐 이름은 표시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계좌번호만 있네요. 은행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둘째 오빠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알고 싶은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다. 평생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20년 넘게 비밀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일 은행 가볼게요. 내가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아버지가 떠난 첫날 밤, 나는 통장을 베개 밑에 두고 잠들지 못했다. 챕터 2. 가난한 아버지의 마지막 직장.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을 찾아갔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경비실이었다. 장례식 때 조문을 오셨던 관리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분을 떠나보내서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7년 됐죠.
처음엔 주간 근무하시다가 나이 드시면서 야간으로 바꾸셨어요. 몸은 힘드셔도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7년. 아버지가 70대 초반부터 이곳에서 일하셨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급여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120만 원 정도요. 많지 않죠. 요즘 경비원 월급이 다 비슷합니다. 통장의 입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혹시 아버지가 특별히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 있으셨나요? 소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있죠. 월급 받는 날이면 꼭 은행부터 가셨어요. 다른 분들은 급여일에도 그냥 근무하시는데 김 반장님은 꼭 오전에 은행 다녀오셨죠. 그것만큼은 몇 년간 한 번도 안 빠뜨리셨어요. 은행에서 뭘 하셨을까요? 글쎄요. 저도 궁금했는데 여쭤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소장님이 잠시 머뭇거렸다. 한 번은 제가 농담으로 반장님, 은행에 큰돈이라도 있으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없어도 가야 할 곳은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다. 경비실을 나와 아버지가 일하시던 자리에 섰다. 낡은 의자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오래된 전기포트.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을 이곳에서 아버지는 7년을 버텼다. 그 돈으로 누군가에게 매달 120만 원을 보내면서. 왜일까? 우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시면서. 챕터 3. 수신자 이름 없는 송금.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다. 직원은 전산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자동이체 수신자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 통장이에요. 돌아가셔서 정리하는 중이고요. 그래도 규정상. 그럼 최소한 이 계좌가 현재 유효한지, 누구 명의인지만이라도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상급자와 상의를 했다. 10분 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계좌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예금주 정보는 비공개 요청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름을 볼 수 없습니다. 비공개 요청요? 네. 예금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한 경우입니다. 법원 명령이나 상속 절차가 아니면 공개가 어렵습니다. 나는 통장을 다시 펼쳤다. 20년이 넘는 송금 기록. 한 달도 빠짐없이 정확한 날짜에 이루어진 이체. 이 이체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직원이 화면을 스크롤했다. 2004년 6월부터네요.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2004년. 그때 나는 25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던 때였다. 큰 오빠는 결혼을 준비하고 둘째 오빠는 사업을 시작했고 셋째 오빠는 군 복무 중이었다. 매달 이체되는 날짜가 6일, 12일, 18일, 25일인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짜인가요? 직원은 기록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재미있는 건 이 이체가 자동이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자동이체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매달 직접 은행에 오셔서 수동으로 이체하신 거예요. 자동이체 시스템을 쓰신 게 아니라 같은 계좌로 반복 송금을 하신 겁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다. 관리소장님의 말이. 아버지가 급여일마다 꼭 은행에 들르신 이유가. 마지막 이체는 언제였나요? 사망 한 달 전인 11월 5일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그날은 좀 특이합니다. 뭐가요? 평소엔 4번 나눠서 30만 원씩 보내셨는데 그날은 전액 120만 원을 한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하셨네요. 마지막 달.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걸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은행을 나오면서 나는 오빠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다. 챕터 4. 버려진 아이의 기록. 형제들이 모인 곳은 아버지의 낡은 원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다.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아버지는 가진 게 많지 않으셨다. 옷가지 몇 벌, 오래된 TV, 작은 냉장고, 그리고 낡은 책상 하나. 서랍부터 볼까? 큰 오빠가 책상 앞에 앉았다. 첫 번째 서랍엔 공과금 고지서와 영수증들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엔 오래된 사진첩. 우리 어렸을 적 사진들이었다. 나는 사진 속 아버지의 젊은 얼굴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 마지막 서랍은 잠겨 있네. 셋째 오빠가 말했다. 우리는 열쇠를 찾았다. 책상 모서리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열쇠를 돌리자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큰 오빠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다. 열어봐. 둘째 오빠가 말했다. 큰 오빠의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여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숨을 멈췄다. 가장 위에 있던 건 이혼 판결문이었다. 날짜는 1999년. 당사자는 김민수. 큰 오빠의 이름이었다. 오빠. 내가 중얼거렸다. 큰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가 한때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다음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거기엔 큰 오빠의 이름 아래 한 줄이 더 있었다. 자녀 김준호 2000년 6월 4일생. 형한테 아들이 있었어? 셋째 오빠가 놀라서 물었다. 큰 오빠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서류는 법원 문서였다. 제목은 양육권 포기 확인서였다. 큰 오빠의 서명이 선명했다. 형. 둘째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뭐야? 한참의 침묵 후 큰 오빠가 입을 열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애가 생겼어. 근데 난 준비가 안 됐었어. 빚도 있었고 사업은 망했고 부인이랑 맨날 싸웠지. 애가 태어났을 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도망쳤어. 도망쳤다니? 집을 나갔어. 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그냥 무서웠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큰오빠는 계속 말했다. 이혼 소송 중에 부인이 양육권을 요구했고 그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아이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고 그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은 재혼했어. 아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를 거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구나. 챕터 5. 존재조차 몰랐던 손자. 다음 날 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엔 큰오빠도 함께였다. 상속 절차를 밟아 수신 계좌 정보를 요청했다. 직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컴퓨터 화면을 우리에게 돌렸다. 예금주 김준호. 이게 내 아들이야. 큰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20년 넘게 아버지가 보낸 돈은 손자에게 가고 있었다. 아들이 버린 손자를 할아버지가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계좌를 언제 만드셨나요? 내가 물었다. 2004년 5월이네요. 예금주가 만 4세 때 개설된 계좌입니다. 우리는 계좌 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입금 기록뿐이었다. 한 번도 출금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안 썼네. 큰 오빠가 중얼거렸다. 계산을 해보니 놀라운 금액이었다. 20년간 매달 30만 원씩,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 몫까지 합치면 총 1억 원이 넘는 돈이 그 계좌에 쌓여 있었다. 김준호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직접 드릴 순 없고요. 본인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요청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이틀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김준호입니다. 은행에서 연락 달라고 해서요. 목소리는 젊었다. 25살. 큰 오빠와 같은 나이에 아버지가 됐던 그 아이였다. 준호 씨, 저는 김민수 씨의 여동생입니다. 오빠, 당신 아버지의 여동생이에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긴 침묵 끝에 대답이 들렸다. 네, 만나겠습니다. 챕터 6. 가난은 가장 쉬운 위장이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김준호를 만났다. 큰 오빠는 20년 만에 아들을 마주했다. 준호는 키가 컸다. 큰 오빠를 닮았다. 하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가 먼저 말했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매달 돈을 보내주신다는 건 엄마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어요. 큰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안 썼어? 그 돈. 엄마가 쓰지 말래요.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모아두신 거라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준호는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할아버지가 3년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편지랑 같이요.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호야. 할아버지다. 아직 한 번도 널 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늘 알고 있단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내 아빠와 삼촌들, 고모한테도 변변한 걸 해준 적이 없지. 사람들이 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아. 솔직히 그게 편했어.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가난하다고 무시받는 게 편했어. 그래야 아무도 내가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거든. 내 아빠가 널 버렸을 때 할아버지는 결심했어.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고. 큰 오빠가 고개를 떨구었다. 할아버지가 돈이 없는 척한 건 내 아빠한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였어. 할아버지가 너한테 돈을 보낸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 왜 손자한테는 주면서 자식한테는 안 주냐고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내가 할아버지를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할아버지도 내 아빠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으니까. 다만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할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거. 비록 멀리서지만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거. 녹음이 끝났다. 카페 안은 고요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매달 제 생일 다음 날 돈을 보내주셨어요. 전 6월 4일생이거든요. 6월 5일마다 입금 알림이 왔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다. 자동이체 날짜의 의미를. 6일은 준호의 생일 다음 날이었고 12일과 18일, 25일은 나머지 형제들의 생일 다음 날이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 챕터 7. 마지막 송금, 마지막 선택. 준호는 우리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아버지는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마지막까지 얼굴 한번 보여주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구나. 솔직히 무섭진 않아. 다만 내가 걱정돼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준호야, 지난달부터 내가 병원에 다닌다는 걸 엄마한테 들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아버지가 모아둔 돈으로 수술 받거라.
이제 내가 써도 돼. 할아버지가 허락한다. 그동안 쓰지 말라고 한 건 내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 아껴두라는 뜻이었어. 지금이 바로 그때란다. 할아버지는 내 아빠를 용서했어. 그 사람도 젊었고 두려웠을 거야. 넌 내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넌 버려진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늘 내 곁에 있었어. 비록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리고 행복해라. 사랑한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큰 오빠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다. 형. 둘째 오빠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가 날 대신 아들을 키우셨어. 큰 오빠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버린 아이를 아버지가 지켜주셨어.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수술 받았어요. 성공했고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돈 덕분이에요. 무슨 수술이었어? 내가 물었다. 심장 수술이요.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는데 악화돼서 꼭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비가 많이 들었는데. 준호가 우리를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달 월급을 전부 보내주셨어요. 120만 원 전액. 그게 제 목숨을 살렸어요. 우리는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마지막 월급을 자신이 아닌 손자의 생명을 위해 쓰신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달 어떻게 사셨어? 셋째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관리소장님이 장례식 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한 달은 거의 굶다시피 사셨다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장례식 날 관리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마지막 한 달은 좀 이상했어요. 김 반장님이 식사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라면으로 때우시고. 제가 걱정돼서 여쭤봤더니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시던데. 그게 다이어트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손자의 수술비를 위해 자신의 생활비를 포기하신 것이었다. 큰 오빠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우리는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한참 후 준호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아버지가 모아주신 돈. 제가 혼자 가져도 되는 건가요? 나는 형제들을 바라봤다.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다. 준호야. 둘째 오빠가 입을 열었다. 그건 원래부터 내 거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모아두신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 셋째 오빠가 말했다. 오히려 미안해. 아버지가 평생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신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우리 조카를 위해 모든 걸 하고 계셨던 거구나. 큰 오빠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준호야. 그가 20년 만에 아들을 이름으로 불렀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아빠. 준호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할아버지가 편지에 쓰셨잖아요. 아빠를 미워하지 말라고. 할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셨어. 그래서 아빠를 용서할게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큰 오빠와 아들이 20년 만에 껴안았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울었다. 아버지는 가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기셨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 챕터 8. 영원히 남긴 것.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다시 그 원룸에 모였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였다. 준호도 함께였다. 이제 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다. 할아버지 책상에서 이것저것 나왔는데요. 준호가 상자를 열었다. 할아버지가 모아두신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우리의 어린 시절 사진들,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그리고 손때 묻은 일기장이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다. 2004년 6월 4일. 오늘 민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 민수는 도망쳤다. 마누라한테 전화가 왔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는 말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2004년 6월 5일. 은행에 가서 준호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내일부터 매달 돈을 넣어줄 것이다. 이 아이는 내 손자다. 아버지가 버려도 할아버지는 버리지 않는다. 2010년 12월 25일.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사진을 받았다. 참 잘생겼다. 민수를 닮았다. 언젠가 만나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내가 나타나면 준호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2020년 6월 4일. 준호가 20이 되었다.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늙었다. 요즘 숨이 차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마지막 장이었다. 2024년 11월 5일.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괜찮다. 준호가 수술을 받는다고 들었다. 마지막 월급을 전부 보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행복했단다. 내가 있어서. 일기장을 덮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버릴 건 버리고 간직할 건 나눠 가졌다. 통장도 정리했다. 잔액 영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그 영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비워가며 다른 사람을 채우셨다. 우리에게 주지 못한 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필요한 곳에 주셨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준호와 함께였다. 할아버지. 준호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처음 뵙습니다. 손자 준호예요. 그는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수술 잘 받았어요. 이제 건강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큰 오빠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무능하신 게 아니라 저희가 평생 무지했던 거였어요. 둘째 오빠가 말했다. 아버지 통장은 항상 영원이었지만 아버지 마음은 늘 가득 차 있었어요. 셋째 오빠가 덧붙였다. 저희는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희에게 진짜 부모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다. 잘했다, 애들아. 다들 잘했어. 그리고 아버지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 아버지의 통장은 비어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늦게 그 안을 들여다봤다. 숫자가 아닌 사랑을 보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우리는 이제 안다. 준호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